자, 오늘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Capitalism in America. 부제로는 맨 땅에서 일어선 국가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혁신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더없이 유용한 길잡이. 앨런 그린스핀, 에이드리언 올드리지 지음, 김태훈 옮김, 세종출판입니다. 자, 이 시간에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 책 읽기 여행을 함께 떠나겠습니다. 박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0년 전 미국은 알려진 세계의 변방에 걸쳐 있었으며 사람이 드문 정착지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지나지 않았죠. 당연히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으며 강대국 정치에서는 부차적인 대상에 머물러 있었죠. 천년 자원은 풍부했지만 문명의 중심지에서 동떨어져 있었죠. 또한 땅은 방대했지만 대부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운의 여신이 이 젊은 나라에 미소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일련의 행운 덕분에 탄생했죠. 영국의 지배층이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들어서 좀 더 온화한 정책을 추진했다면 애초에 미국에서 독립군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독립군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국제전의 수혜를 입었죠. 조지 워싱턴이 그토록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미국의 독립운동은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후에도 행운은 계속 이어졌죠. 토머스 제퍼슨은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여 국토를 2배나 늘렸습니다. 그 덕분에 비옥한 농지, 미시시피 강, 뉴올리언스 항구가 국토에 추가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사들였고 1845년에는 텍사스를, 1846년에는 오리건을 합병했으며 1850년에는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캘리포니아까지 국토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은 아버지를 잘 만났죠. 스페인이나 벨기에의 자식이 되기보다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최초로 의원 내각제를 수립한 나라 영국의 자식이 되는 편이 훨씬 낫죠.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왕정 독재의 악덕과 독립혁명의 미덕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혁명은 여러 측면에서 반쪽짜리 혁명에 불과했죠. 미국은 제한적 정부부터 보통법, 개인의 인권 존중까지 영국의 좋은 전통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앨런 맥팔레인에 따르면 이런 전통의 기원은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울러 미국은 종종 산업 기밀을 가진 영국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고 자국민을 영국의 공장, 철공소, 전시회로 보내 비공식적으로 영국과 쉼없이 지식을 교환했죠. 또한 주식시장, 상품거래소, 특허법을 만들 때도 영국식 모델을 참고했죠.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서로 갈라져 있던 미국과 영국은 그럼에도 공통의 문화로 뭉쳐 있었죠. 가장 운이 좋았던 부분은 알맞은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오랜 진리가 제고되고 기성제도가 재구성되는 계몽시대에 탄생했습니다. 독립을 위한 미국의 유혈투쟁 1775년에서 1783년은 미국 자유시장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저서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 출판되기 1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에 걸쳐 사람들은 정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사회를 묵인하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사회를 환영했습니다.
앵거스 메디슨에 따르면 예수 탄생부터 1820년 무렵까지 경제 성장률은 연 기준으로는 고작 0.11%, 세기 기준으로는 11%에 불과했습니다. 15세기의 젊은 봉씨는 질병, 기아, 자연재해 혹은 폭력으로 죽기 전까지는 주군이 하사한 땅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의 자식과 손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부가 급증하고 기회가 풍부한 역동적 사회라는 이상을 제시했죠. 그 과정에서 그는 탁월한 지적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대개 사익 추구를 꼴불견으로 심지어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스미스는 법과 도덕의 울타리 안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국가 전체의 행복을 정진시킨다고 반박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이런 주장을 제시한 직후 탄생한 나라인 미국만큼 그의 통찰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 신생 국가는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공이 보호주의 정책을 통한 무역 흑자와 그에 따른 금보육으로 측정된다고 믿었던 중상주의 정권에 대항하면서 잉태되었죠. 1787년에 기초되고 1788년에 비준된 미국 헌법은 국가 전체를 내국 관세나 주간 교역세가 없는 통합된 공통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근본적인 경제 문제가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아닌 변화의 힘을 촉진하는 성장의 시대에 태어난 최초의 국가였습니다. 미국을 만든 두 번째 힘은 계몽의 최대적인 종교, 특히 개신교였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적자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도들에게 사제라는 매개자를 통해 하나님에게 접근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반면 개신교 교회는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님에게 접근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개신교도들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종교적 문제와 관련해 권위자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청교도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규모로 학교와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아동에게 글 읽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법도 제정했습니다. 1643년 하버드 대학이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초로 영국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뉴잉글랜드로 이끄신 후로 우리가 거기에 집을 짓고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마련하며 편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곳들을 만들고 지역 정부를 세운 다음으로 바라고 원하는 일은 배움을 진전시키고 번영을 이룰 때까지 그 배움을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에 또 다른 행운을 누렸습니다. 미국의 국부들은 변하기 쉬운 세상에서 번영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지표로 삼을 확고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일련의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하고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은 정부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을 확대할 때에는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했죠. 또한 기업이 상업활동을 추구할 때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속임수를 쓰지 못하도록 보장했습니다. 국부들은 재산권을 나라의 DNA에 심어 두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 자유, 행복 추구에 대해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은 존 로크의 말에 대한 주석이었습니다. 로크는 통치론 제2논고에서 사람은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와 위해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지킬 권리를 타고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헌법은 주로 재산을 가진 사람을 대중 혹은 독재자의 약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분산시켰죠. 이처럼 엄격한 재산권 보호는 국민이 소득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창업 정신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자본을 도둑맞거나 계약에 따른 권리를 무시당할 염려 없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재산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이런 열정은 상상의 산물로 확대되었죠. 국부들은 특허권 보호 조항을 헌법 제1조 8항에 넣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인에게도 지적 재산권을 부여하고 특허 신청료는 영국 특허 신청료의 5%만 부과했죠. 또한 발명가들에게 수익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한편으로 특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해 혁신이 전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특허에 집착하는 양상은 미국이 누린 또 다른 이점을 드러냅니다. 미국은 기업의 시대에 탄생했는데 버지니아 컴퍼니와 매사추세츠 베이 컴퍼니 같은 기업을 밑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최초의 자유민은 기업의 주주들이었으며 미국 최초의 공회는 주주총회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최초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사업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비즈니스맨은 공직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휴먼 페리클레스를 공무인이라 불렀죠. 반면 1830년대 미국인들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비즈니스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후 미국인은 영국인이 신사를, 프랑스인이 지식인을, 독일인이 학자를 바라보는 존경스러운 시선으로 사업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렉시 드 토크빌이 말한 대로 상업의 영웅적인 측면을 부여하려는 미국의 태도는 사업가를 떠받드는 풍조를 낳았습니다. 미국인은 역사적 변화를 일으키는 진정한 동력원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노동자나 다른 경제학자들이 시사하는 추상적인 경제적 힘이 아니라 1093건의 특허를 보유한 토마스 에디슨 같은 발명가나 헨리 포드, 토머스 왓슨, 빌 게이츠 같은 창업자들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조지프 슈페터의 생각을 본능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않았죠. 이 신생공화국은 미래를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관점으로 분열되었죠. 하나는 자장농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적 농업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토머스 제퍼슨의 관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장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은행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도시 중심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알렉산더 해밀턴의 관점이었죠. 또한 미국은 북부의 자본주의 경제와 남부의 노예 경제라는 확연히 다른 경제로 나눠져 있었죠. 이 분열은 북부가 기계에 많이 투자하고 남부가 목화 재배에 많이 투자하는 동시에 노예제를 캔자스 같은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시도하면서 갈수록 두드러졌죠. 결국 남북전쟁이 향후 미국이 나아갈 길을 결정했죠. 미국은 대륙 전체에 걸쳐 기업을 토대로 삼는 문명을 쉼없이 퍼뜨렸습니다. 자,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신나게 박수치면서 함께 웃음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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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된다.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기업 문명은 생산의 3대 요소인 자본, 토지,
노동력, 생산의 3대 요소인 자본, 토지,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 자리 잡았죠. 먼저 자본의 경우 1818년에 338개 은행이 1억 6천만 달러의 총자산을 보유했죠. 이후 1914년에는 27,864개 은행이 273억 달러의 총자산을 보유했죠. 미국은 또한 전 세계, 특히 미국에 앞서 자본주의의 본산이었던 영국에서 자본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죠. 한편 미국의 공식 국토 면적은 19세기 전반기에 크게 늘어났는데 1800년 약 224만 제곱킬로미터였다가 1850년에는 약 761만 제곱킬로미터가 되었죠.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서유럽 전체 면적의 거의 2배인 약 162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새로운 경작지를 조성했죠. 이런 미국의 국토는 방대한 천년 자원을 품고 있었죠. 항해 가능한 미국의 하천은 나머지 세계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길죠. 미주리강, 오하이오강, 아칸소강, 테네시강, 그리고 당연히 미시시피강을 비롯한 큰 강들은 직각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흐르면서 국토를 자연스럽게 분할하고 있죠. 펜실베니아에서 켄터키를 거쳐 웨스트 버지니아에 이르는 에팔레치아 산맥은 석탄으로 가득하죠. 몬태나는 귀금속이 너무나 풍부해서 공식 별명이 보물주죠. 미네소타의 메사비 산맥은 철광석으로 넘쳐나죠. 텍사스는 유전 위에 자리 잡고 있고 중서부는 곡창지대죠. 풍부한 자원이 미국 역사에 미친 영향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849년에 골드 러시와 1900년대 초 및 1950년대의 오일 붐을 비롯한 미국 경제를 위태롭게 만든 일련의 원자재 관련 광풍이 그 예이죠. 밀을 비롯한 대규모 수출 작물을 토대로 형성된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았죠.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성장을 지체시킨 자원 부족에 시달린 적이 없었죠. 미국의 철강 산업이 번성하던 1890년에서 1905년까지 미네소타주가 철광석 생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6%에서 51%로 늘어났죠. 철광석의 국내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 대형 제철 회사들은 영국의 경쟁사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원자재를 구매했죠. 미국은 또한 인구 자석이기도 했습니다. 식민지 미국은 넉넉한 땅과 노동력 부족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죠. 게다가 해외에서 사람들을 빨아들이면서 인구 증가율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19세기에 미국 인구는 530만 명에서 7,600만 명으로 거의 15배 늘어났는데 이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어떤 유럽 국가의 인구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1890년 무렵 뉴욕 시민의 80%는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자녀였죠. 시카고의 경우 그 비중이 무려 87%였습니다. 미국의 기업계의 영웅 가운데 이민자 내지 이민자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놀랄 만큼 높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앤드루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죠. 교류 전류를 발견한 니콜라 테슬라는 세르비아 사람이었고 프래킹 기술을 개발해 근래에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 기업인 가운데 한 명인
조지 미첼은 그리스 염소치기의 아들이었죠. 미국에 도착한 이주민들은 유별나게 많이 이동했죠. 땅이 부족한 나라에서 자란 그들은 미국에는 땅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땅 욕심과 방랑벽에 사로잡혔죠. 이런 방랑 중독은 풍요로운 문명을 건설한 뒤에도 계속 이어졌죠. 로버트 린드와 헬렌 린드가 이른바 미들타운 연구를 통해 중서부의 전형적인 도시인 인디애나주 먼시를 조사한 결과 미국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이동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1890년에서 1898년에 35%이던 이주 가구의 비중이 1920년에서 1924년에는 57%로 늘어났죠. 또한 1900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흑인이 소작 계약에 얽매여야 하는 남부를 떠나 디트로이트나 시카고 같은 북부의 신흥산업도시로 이주했죠. 19세기 후반기에 미국은 문화, 인구, 정치, 지리 측면의 다양한 이점을 통합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했죠. 철도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단일 시장으로 묶었습니다. 1905년 기준으로 세계 철도 연장의 14%가 미국의 단일 도시인 시카고를 지나갔죠. 세계 최대 기업들도 탄생했습니다. 1901년에 설립되어 세계 최초로 10억 달러짜리 기업이 된 US 스틸은 무려 25만 명을 고용했죠. 미국은 전기와 내부 연소기관이라는 두 가지 신기술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잘 발전시켜 성룡차, 트럭, 세탁기, 라디오를 비롯해 온갖 소비재를 만들어냈죠. 자, 이 책은 생산성, 창조적 파괴, 정치라는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생산성, 창조적 파괴, 정치. 생산성은 주어진 투입물을 가지고 산출량을 더 많이 늘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창조적 파괴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정치는 창조적 파괴의 여파에 대응합니다. 이 첫 번째 여파는 엄격한 의미의 경제적 사안입니다. 두 번째 여파는 사회 철학의 근원적인 문제를 거드리는 경제적 사안입니다. 세 번째 여파는 도표와 수치의 세계를 훌쩍 넘어 현실 정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자, 생산성과 창조적 파괴, 정치, 이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생산성 여파는 엄격한 의미의 경제적 사안이고, 그리고 둘째 창조적 파괴 여파는 사회 철학의 근원적 문제를 건드리는 경제적 사안이고, 세 번째 정치는 도표와 수치의 세계를 훌쩍 넘어 현실 정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죠. 자, 생산성은 경제적 성공의 궁극적 척도입니다. 생산성의 수준은 그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좌우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르죠. 가장 흔히 사용되는 생산성 척도는 노동 시간당 산출량으로 측정하는 노동 생산성입니다. 노동 생산성의 두 가지 주요 결정인자는 생산에 투입되는 이 자본의 양과 노동자의 교육 및 기술 수준으로 조성되는 노동 시간입니다. 1950년대 모제스 아브라모비치와 로버트 솔러를 주축으로 한 성장 경제학자들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이
GDP의 모든 증가분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들은 설명되지 않은 여분의 요소를 다요소 생산성 혹은 총요소 생산성이라 불렀습니다. 다요소 생산성의 핵심은 혁신입니다. 다요소 생산성은 주로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에 혁신이 적용될 때 증가합니다. GDP와 다요소 생산성을 장기간에 걸쳐 계산하는 데 따른 문제는 시간을 멀리 거슬러 올라갈수록 확실한 통계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1930년대에 들어서야 스탠퍼드 대학의 사이먼 쿠저네처와 전미경제연구소를 통해 국민소득 계정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 이전 자료는 179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이루어진 인구조사 결과에 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공식 인구조사 자료를 산업생산, 작물, 가축, 노동시간에 대한 산발적 자료로 보충합니다. 그러나 폴 데이비드가 지적한 대로 이 자료는 1840년대 이전에는 그리 정확하지 않았죠.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사가들은 건국 초기의 명목 GDP 및 실질 GDP를 말해주는 유용한 통계적 역사를 대략적으로 구성해냈죠. 이 책 전반에서 해당 자료를 참고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다시 웃음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박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조적 파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적 파괴. 자, 창조적 파괴는 경제 발전의 주된 원동력으로 사업과 생활을 뒤집어 엎지만 그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지속적 돌풍입니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시간당 생산량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영역의 사회적 자원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학술적으로 표현하면 국내 총저축으로 첨단 기술과 조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해야 합니다. 창조와 파괴는 이 쌍둥이와 같습니다. 그 과정은 과거의 생산적인 자산과 그에 연계된 일자리를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로 대체하는 작업을 수반합니다. 1855년 헨리 베서머가 고안한 새로운 제철 기술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전의 제철 기술을 대체한 것처럼 말이죠.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은 조집 슌페터가 쓴 탁월한 저서인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1942년에서 나왔죠. 슌페터는 이 책에서 창조적 파괴 과정은 자본주의에 대한 핵심적 사실이다. 이 과정은 자본주의를 구성하며 자본가가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슌페터는 대단히 비범하기는 했지만 명민한 비유를 넘어 창조적 파괴에 대한 일관된 이론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슌페터의 사상에 살을 붙이고 그의 비유를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말하자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개념으로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속적 돌풍을 연구하기에 19세기 후반의 미국보다 나은 대상은 없었죠. 당시 미국에서는 대륙을 무대로 산업 전체를 재구성한 기업계 거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창조적 파괴 과정을 완화하기보다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을 강제하는 데 집중했죠. 쉼 없는 혁신 덕분에 뱃서머 공정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단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1867년에서 1901년까지 도매 가격이 83.5%나 떨어졌죠. 저렴한 철강은 1년의 개선을 촉발했습니다. 강철 철로는 연철 철로보다 약간 더 비쌌지만 수명은 10배 이상 길었죠. 그 덕분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과 물건을 철도로 운송할 수가 있었죠.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비슷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한 세대 동안 생활 수준이 2배로 높아졌죠.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더 강력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생산성의 혁신을 일으킨 수많은 기계는 임기응변으로 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런던의 타임스는 사이러스 맥코믹이 개발한 수학기가 비행기와 외바퀴 손수레의 잡종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학기가 개발된 1831년부터 19세기 말까지 시간당 산출량을 보면 밀은 500%, 옥수수는 250% 증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 농업부문 노동 인구의 최대 4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죠. 1800년에는 농부가 큰 낫을 들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면 1에이커를 수확할 수가 있었죠. 반면 1890년에는 2명의 농부가 2마리의 말을 부리면 하루에 20에이커에 해당하는 밀을 자르고 모으고 묶을 수가 있었죠. 1846년에 발명되어 1870년대에 대량으로 생산된 재봉틀은 생산성을 500% 이상 높였죠. 새로운 집계기는 1890년에 실시한 인구조사 자료를 1년 안에 집계하도록 해 주었죠. 반면 1880년에 실시한 인구조사 자료를 집계하는 데는 약 13년이 걸렸죠. 1910년에 등장한 인쇄전신기는 1929년까지 모서 부호를 다루는 80에서 90%의 전신 기사를 몰아냈죠. 더 나은 사업 절차는 더 나은 기계만큼 중요합니다. 대량 생산은 아마도 인류의 생산성에 미국이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일 것입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총이나 시계처럼 복잡한 물건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개별 장인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엘리 휘트니를 비롯한 혁신가들이 균일하게 생산한 부품을 조립해 기계를 제작하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또한 1913년 헨리 포드는 작업에 필요한 부품을 노동자에게 옮겨주는 이동식 조립 라인을 추가했죠. 미국이 더 나은 기계를 만들고 더 원활한 생산 절차를 수립하는 데 성공한 사실은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죠. 스탈린은 미국을 기계의 나라라 불렀고 히틀러는 나치주의가 포드주의에 총통을 더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런 거대한 힘은 좀 더 은근한 힘들로 뒷받침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정보입니다. 근래에 우리는 제때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한 나머지 정보를 공기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사의 대부분에 걸쳐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은 대단히 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활동해야 했습니다. 뉴올리언스 전투는 1812년 전쟁에서 벌어진 최후의 대규모 전투로 앤드루 잭슨을 국가적 영웅으로 만들고 700명의 영국군을 전사시켰죠. 하지만 이 전투는 1812년 전쟁이 겐트 조약으로 종전이 이루어진 지 2주 후에 일어났죠. 1827년에 처음 발행된 저널 오브 커머스는 무역선들이 부두에 들어오기 전에 범선을 먼저 보내
소식을 입수함으로써 통상과 관련된 속보를 얻는 데 필수적인 원천이 되었죠. 1844년에 처음 시연된 세뮤얼 모스의 전시는 정보를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초 단위로 줄였죠. 웨스턴 유니언은 1861년에 와이오밍주 포터 레러미에서 동부와 서부를 전신으로 연결했죠. 1869년에는 미 대륙을 가로질러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유타주 프로먼토리 서밋에서는 유니언 퍼시픽과 센트럴 퍼시픽의 철도망을 연결하는 행사가 열렸죠. 나중에는 여기에 새로운 전신선이 추가되었죠. 1866년에는 수차례 실패 후 대서양 횡단 케이블이 설치되면서 마침내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의 금융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가 있게 되었죠. 정보혁명은 거래의 속도를 늦추는 모든 비효율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소매업체는 상품이 팔리자마자 주문을 넣을 수가 있죠. 공급업체는 공급 사슬을 계속 주시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과 공장, 화주와 운송사 사이의 즉각적인 소통은 배달 시간을 줄이고 잘 나가지 않는 재고를 대량으로 보유할 필요성을 없앴죠. 창조적 파괴의 두 번째 측면은 기본적인 투입물의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앤드루 카네기와 존 록펠러는 창조적 파괴의 영웅이죠. 탁월한 조직과 쉼없는 혁신을 통해 각각 철강과 에너지라는 기본적인 투입물의 비용을 낮춰서 경제 전반에 걸쳐 비용 감소와 풍부한 자원의 물결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세 번째 측면은 투입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산업력이 막강하던 시절에는 공장의 크기나 고층 건물의 높이로 성공을 측정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력을 나타내는 대리 지표로서 규모가 지니는 의미는 계속 약해졌죠. 근래에 같은 단위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의 양은 줄어들었죠. 직접 회로가 개발되면서 간소한 전자기기에 더 많은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었죠. 재료공학이 발전하면서 더 가벼운 차를 만들고 더 효율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1879년에서 2015년까지 실질 GDP 1달러당 필요한 원자재의 양이 줄어든 덕분에 해마다 실질 GDP 성장률이 0.26%포인트 더 높아졌죠. 해당 기간에 추가된 성장률을 더하면 무려 40%에 이르죠. 특히 1879년에서 1899년까지 효율성이 안겨준 효과가 두드러져서 실질 GDP 성장률을 0.52%포인트나 높였죠. 그 결과 1899년에는 실질 GDP 수치가 10.6% 더 올라갔죠. 창조적 파괴의 또 다른 측면은 운송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냉간 아변 강판은 피츠버그에 있는 제철소에 있을 때보다 매장에 전시된 자동차에 투입되었을 때 더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개선된 물류는 두 가지 명백한 혜택을 안겨줍니다. 하나는 기업가들이 생산 요소를 더 쉽게 조합하도록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조합된 결과물인 최종 제품을 소비자에게 더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건국 초기의 생산성 향상은 말이나 배의 속도로 제한되었죠. 도로나 사구를 개선해도 발굽이나 도트로 낼 수 있는 속도가 한정되어 있어서 생산성을 약간만 향상시킬 뿐이었죠. 전기선이 범선을 대체했을 때 비로소 생산성이 향상되었죠. 전기선은 내륙수로에서 범선보다 더 빠를 뿐 아니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었죠. 대륙 횡단철도는 승객과 화물을 대륙 맞은편으로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을 6개월에서 6일로 줄였죠. 또한 지선이 추가되면서 점차 더 넓은 지역에 속한 인적 자원과 물리적 자원이 국가 철도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전국에 걸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크게 늘었죠. 최종적으로는 더 유연하고 유동적인 자동차와 고속도로가 철도를 대체했죠. 자동차는 철도역이 아니라 집 앞까지 물건을 옮길 수가 있었죠. 소형화 혁명은 물류 비용을 더욱 낮췄죠. 예컨대 컴퓨터 산업은 콘크리트 산업보다 본질적으로 세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가볍고 가치가 높은 컴퓨터 부품을 세계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은 너무나 쉽기 때문이었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다섯 번째 원천은 입지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공급 사슬이 구축되고 쉼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지금의 평평한 세계에서 사람들은 선조들에게는 너무나 명백했던 사실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지만 잘 잡아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기업가들은 폭포나 강 옆에 재분소를 세우거나 설비를 영리하게 배치하기만 해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죠. 이 생산성 향상 논리는 야드나 마일 단위뿐 아니라 몇 분의 1인치 단위에도 적용되죠. 19세기의 기업가들은 미네소타의 메사비 산맥에서 나온 철광석과 웨스트 버지안에서 나온 석탄을 철도를 통해 피츠버그의 제철소로 보내고 거기서 두 요소를 결합해 철강을 생산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죠. 지금은 갈수록 작아지는 실리콘 칩을 직접 회로 안에 갈수록 촘촘하게 심어서 데이터 처리 용량을 늘림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죠. 자, 이 시간에 이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 같이 박수. 웃음 여행을 통해서 더 신나게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더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 점점 더 잘 되고 있습니다.